네, 반갑습니다. 두 분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저도 같은 주제지만 과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이 초연결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상담을 이제 전공했기 때문에 이 초연결이라는 이 단어는 뭐 그렇게 생소한 단어는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고요. 또 전체 강의를 이제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이 목회 상담 수업이야말로 정말 이 연결이랑 또 상호 소통, 또 진실한 대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수업인데 또 새롭게 등장한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그런 기대를 갖고 수업을 진행했고요. 집단 상담 수업을 거의 이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수업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까 우리 정경원 교수님이 이제 발표 끝물입하신 말씀처럼 결국 이제 문제는 학생이 아니고 교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를 지내면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교수님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연결 시대라는 개념은 저는 뭐 이렇게 책으로 크게 접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게 아나벨 퀴안 하스라는 그 캐나다의 사회과학자가 처음 이렇게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개념은 보면 여기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된 조직 사회에서 여러 매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소통 또 그걸 소통을 하되 어떻게 다차원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연결을 통해서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 개념, 이 초연결이라는 개념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상호 소통, 상호 유기적인 소통,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신학 수업 현장이 얼마나 그런 소통과 유기적인 연결을 가져올 수 있는가. 물론 이제, 목회 상담 수업은 아마 다른 수업과 달리 많은 어떤 매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번 학기를 진행하면서 교수와 학생 간에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수업 가운데 전개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진실한 상호 소통의 관계 결국 상담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 관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특별히 이제 집단 상담은 일반 상담과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상담은 원투원 또는 상담자와 뭐 부부를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집단 상담은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결국 집단 상담은 그런 의미에서 연결성을 강조하고 또 소통이 있어야 하는 수업입니다.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연결과 상담을 연결해 보려고 했고요. 수업 목표는 저는 이제 고전적인 세 가지 주제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론을 습득하고 실제를 실습하고 그런 부분의 목회 신학적인 성찰과 상담의 기술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참여 학생들은 2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자 74쪽에 보면 수업 참자 분포를 쭉 적어놨는데요. 전부 이제 석사과정 학생이었고, 여기 이제 사역 유형을 보니까 이제 전임 이 3명, 그 다음에 준전임이 제일 많았습니다. 11명이고, 파트타임 5명, 또 사모님 1분. 그리고 특이사항은 이제 19명은 목회 상담 전공자인데, 1명은 조직신학. 제 목회 상담 수업에는 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뭐 영성학을 하는 학생들도 참여한 적이 있고 기독교 교육 또 그런 분야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초연결 시대의 융합적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저는 이제 사실 6가지의 목표를 세웠거든요. 첫째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업 자체가 초연결이라는 개념을 구현한 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수업 가운데 어떤 매체를 사용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실한 상호소통과 연결이 가능할까. 이를 위해서 저는 이제 학생들의 의견, 생각, 어떻게 최대한 경청하고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목표로 세웠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하게 배합한 수업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고 배움을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발제하는 그런 좀 고전적인 방법보다는, 물론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채택하고 계시겠지만, 미리 독서를 하고 그 독서 과제를 수업 전에 제출하고, 그리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수업이 주는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많은 매체보다는 유튜브에 있는 그 집단 상담 그 자료를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결국 이제 집단 상담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그런 온라인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이 집단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네 번째는 수업 외에 실제 외부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독려했습니다. 결국은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집단 상담자가 되기 이전에 본인이 직접 집단원이 되어보는 거죠. 결국 이제 학습자가 되어보면 교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집단 상담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집단원이 되어서 집단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러한 집단 상담 이론이 수업 환경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고요. 마지막 하나는 기말 과제를 통해서 본인이 집단 지도자가 되어서 집단을 인도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수업을 통해 배운 여러 지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6가지 목표를 갖고 수업을 이제 설계를 했고요. 수업 이후에 저는 이제 수업 끝 무렵에 소감문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쯤에 이제 이 비슷한 이 교육 개발 우리 여기서 진행하는 걸 진행하면서 통계 치수도 했지만 이번에 좀 더 학생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소감문을 작성하게 했고요. 보시는 그 한 6, 7가지 제목으로는 좀 자유롭게 적도록 했고, 여러분 보시는 이 교재의 그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아마 여러분 교수님들이 이제 익숙하신 분도 있고 좀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77쪽부터 좀 가능하면 좀 자세하게 소개해 두었고요. 요약을 하면 좀 자연스러운 상황, 또 참여자 구성하는 의미,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다양한 요소를 염두에 두는 그런 귀납적 분석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살아있는 경험을 청취하고 그걸 이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질적 연구 방법론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도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근거 이론 연구도 있고, 현상학적 연구도 있고, 사례 연구도 있고, 문화기술지 연구도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이제 현상학적 연구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좀 더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듣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이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저는 그게 좀 더 발전시켜서 현상학적이면서도 해석학적인 연구를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벤 메넨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론인데요. 결국은 그 자료를 수집할 때는 가능한 편견과 또 그런 자기 어떤 연구자의 생각을 배제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결국은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0페이지 81쪽에 있고요. 아마 궁금한 건 지금 아마 연구 결과일 텐데요. 이제 소감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소감문을 제출하는 형식은 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 이기보다는 본인이 자유롭게, 본인이 쭉 내러티브를 쓰든지 아니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든지 그걸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수업 전체 과정에 대한 소감문을 수업 후기라는 제목으로 82쪽에 장문으로 쭉 선언을 해봤습니다. 이 학생이 쓴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면 이 수업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교수가 생각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한 학생이지만 이 수업을 경험했는지를 좀 학생의 시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융합적인 설계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수업이 수업 전에 먼저 책을 읽고 미리 생각하고 톤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보다 훨씬 효과적인 수업이었고 또 집단 상담의 그런 어떤 비디오를 미리 시청함으로 인해서 생소했던 이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이 유익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교회 현장에서 이러한 소그룹을 인도할 때 집단 상담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참여 학생들의 어떤 이 경험을 했는지를 이렇게 해석학적 또 현상학 연구를 해보니 세 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열린 수업을 경험하고 두 번째 융합적인 수업을 경험하고 실제적인 수업을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4쪽에 보면 학생들이 이제 경험했던 내용들을 소감문의 일부를 제가 이제 적어두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좀 자율성, 뭐 다양성, 수평적인 구조, 자율적으로 이야기하기, 열린 수업, 여유와 따뜻함 그리고 인내와 사랑 같은 표현이 눈에 띕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조직신학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이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84쪽, 5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면 저는 이번 수업의 유일한 학과생으로 조직신학 전공자입니다. 조직신학 전공자로서 이 수업을 듣는데 처음에는 전공 용어들로 인해 수업을 듣는데 조금 부담이 되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론신학의 한 분야인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인 목회상담학은 수업의 분위기와 자세 그리고 신학의 태도도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직신학은 철저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뚜렷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반면에 목회상담은 조직신학에 비해 사람의 정이 느껴지고 여유와 따뜻함 그리고 인내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학기 목회상담을 통해 조직신학을 하려고 했을 때 초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좋은 기회를 가르쳐주셔서 매우 좋았습니다. 이 학생은 목회상담을 전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퍼스널리티를 가진 학생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과목이 주는 어떤 뉘앙스와 또 그 배움의 방법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요. 결국 이제 이런 융합적인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게 참 유익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융합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면 가능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 도구를 사용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김영동 교수님 같이 그렇게 많이 외부의 온라인 강의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은 수업의 성격상 그렇게 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나름대로 영상을 시청하고 과제를 미리 해오고 또 수업에 주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집단상 실습을 하고 나중에 이제 과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융합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학생들도 그렇게 또 도와줬고요. 그 학생 중에 한 분이 이제 85쪽 중간쯤에 보면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번 집단 상담의 이론과 실제 수업은 전체적으로 정말 유익하고 그 다음 단어 기분이 좋았는데요. 수업 요구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좋았다. 물론 이제 뭐 소감문이라는 게 100%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학생들이 한눈이 이렇게 느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격려가 되더라고요.
매주 과제를 하며 예습하며 공부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함께 나누며 토론하고 또한 조를 나누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습하는 등 정말 대학원 수준에 맞는 수업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학생들이 기대하는 것은 결국은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나 배움보다는 수업을 통해서 물론 지식의 전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한 학생이 나중에 이제 첫 학기였는데 처음 이제 집단 상담 수업을 들어오니까 상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좀 이론에 대한 그런 배고픔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보통 이제 2학기, 3학기 되면서 좀 상담에 대한 경험이 경험이 쌓이면 훨씬 소통 위주의 수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연구 결과 가운데 실제적인 수업이었다. 머리에 남고 몸이 기억하는 그런 수업. 또 교회 소그룹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또 상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다. 그렇게 좋은 피드백을 남겨주었고요. 제가 이제 그런 초연결성 강화를 위한 수업 전략을 좀 분석해 보았더니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미 언급을 했지만 먼저 그 수업 전에 독서 분량을 읽고 그 분량을 갖고 와서 본인이 이제 리플렉션을 해서 페이퍼를 내고 그리고 수업에는 교수가 강의를 하기보다는 그 본인이 읽고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을 토론으로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방식. 사실 처음에는 좀 생소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거듭되면서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사실 토론 위주의 수업은 교수한테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것들을 전달하는 거는 좀 쉬운데 학생들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리스폰스 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제 쉽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토론 위주의 수업이 주는 장점은 결국 학생들이 궁금함과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전 독서와 토론 위주의 수업이 주는 유익이 있었고요. 학생들의 평가가 아주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88쪽에 보면 하나만 좀 읽어보면 독서과지를 제출함으로 매주 꾸준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미 읽지 못하여 주일 늦은 밤 들어와서 읽고 써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비몽사몽간에 늘 썼던 것 같아 스스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매주 과제가 있어서 그나마 책을 성의껏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영돈 교수님이 발표하시면서 학생들의 과제가 너무 많고 너무 오버로드 되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수업하고 다른 수업을 들어갔을 때, 이제 목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얼굴이 다 빨갛더라고요. 보니까 잠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렇게 잔대요. 그래서 목연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이런 어떤 독서와 토론 위주의 수업이 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학생들이 핸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량, 너무 많은 분량, 내 수업만 들어라, 내 수업만 집중해라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의 필요와 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캐파시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과 기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교수님들 중에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라고 믿는데 저는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항상 그 말씀을 1절 또는 2절 읽고 짧게 5분, 3분에서 5분 정도 메시지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제가 이제 자녀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 공부를 하면서 그 수업마다 교수님이 이렇게 그렇게 시작하고 한 부분이 자기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대학인데요. 그래서 우리 장신대도 기독교 대학이고 학생들도 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수업 전에 수업 시작하는 그 첫째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미국에 석사할 때 아주 유명한 그 상담학 교수님이었는데 꼭 시작할 때 5분간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5분간 5 minutes를 가지라고 하면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게 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특별히 저는 이제 목회상담 수업처럼 좀 그 사회과학과 그런 어떤 심리 치료적인 것을 배우는 학생들은 더 하나님과의 소통
더 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좀 형식적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좀 사성에 젖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매 시간마다 5분 정도씩 이렇게 투자해서 하나님이 사람과의 소통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도 2명의 소감문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교육 비디오 시청인데요. 한 2시간짜리 이제 분량의 집단 상담 비디오를 시청하라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 시청한 건 아니고 미리 집에서 또는 자기 시간을 내서 시청을 하고 와서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어떤 비디오냐 하면 목회 상담에서 집단 상담이 초기, 그 다음에 그 전환기, 그 다음에 작업기, 그 다음에 이제 종결기까지 이 4개 과정을 교육 비디오로 만든 건데 실제로 8명이 등장하고 2명의 집단 상담자가 직접 상담하는 것을 이제 좀 편집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한 개는 외국인이 이제 영어로 진행하고 있고 밑에 자막이 있어서 언어적인 한계는 있지만 그 집단을 인도했던 그 집단 상담자가 전문적이고 굉장히 경험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 집단 상담 비디오를 보고 학생들이 굉장히 집단 상담에 대해서 또 훨씬 편해지고 또 이렇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89페이지, 90페이지 보면 좀 많이 학생들이 느낀 것들을 적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 하나는 조별 집단 상담 실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집단 상담을 이론을 배우더라도 이렇다더라로 그친다면 반쪽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상담 이론을 제가 6가지를 이번에 했는데요. 6가지 이론을 몇 시간 한 다음에 그 수업의 끝 무렵에 그 이론을 사용해서 직접 상담을 해보게 집단을 구성을 해서 저는 20명 학생이 5명씩 4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물론 이제 당일날 와서 해라 그렇게 하면 힘들죠. 그래서 제가 미리 집단 지도자를 그 전주에 그 그룹에서 뽑게 하고 다음 주 이제 다루게 될 이론에 대한 요약본을 미리 그 학생에게 줘서 미리 숙지하게 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 다음에 이론을 읽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걸 숙지한 다음에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물론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집단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같은 학생들이고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의 집단 상담 실습을 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가장 학생들이 좋아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많은 시간, 30분, 40분밖에 못 줬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더 시간을 다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익히고 배운 것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러면서 집단 상담을 직접 경험해 보는 거죠. 직접 자기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 집단이 이루어지고 어떤 연결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아는 것과 또 직접 하는 것 사이의 괴리들을 이제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학기를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집단 상담 수업을 다시 오픈하게 되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어디를 가든지 해서 집중적인 집단 상담, 물론 교수 학생이라는 그런 어떤 좀 이중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집단 상담을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습의 중요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1.5세여서 영어로 이 소감문을 내고 했는 학생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본인이 배운 여러 가지 상담의 방법론들을 실제로 이제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너무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부분은 소감문을 제가 읽고 분석하는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교수를 어떤 식으로 경험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이제 초연결이라는 주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집단 상담이 연결을 강조하는 수업이 될 수 있다면, 되게 하려면 학생들이 수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학생들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교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이제 사모님의 이야기인데요. 참여자 14를 읽어보면, 본인이 진짜 선생님께 배운 학생이 되었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은 좀 더 교수가 자기 자세를 낮추고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려고 했을 때 교수 학생 간의 이런 친밀한,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경험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결국 이 수업만 아니라 모든 수업이 초연결이라는 이런 소통과 또 상호 연결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초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수업 도구들, 실은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정신, 철학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철학의 바탕을 둔 그런 방법론들을 끊임없이, 또 이런 어떤 우리 교수 연구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각 수업에 스며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